해여 말을 알아듣는 꽃. 조선시대 사람들은 기생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마음을 읽어내는 지적인 존재라는 뜻이었죠. 붉은 입술 뒤에 날카로운 시구절을 감추고 화려한 비단 소매 안에 차가운 눈물을 숨겨야 했던 여인들. 천민 중의 천민이라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조선에서 유일하게 시와 서예를 논하고 검은고를 타며 당대 최고의 사대부들을 쥐락펴락했던 이들이 바로 기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 따르는 여인이라는 편견 넘어 조선이라는 견고한 유교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구속받았던 존재, 기생의 진짜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속살을 들려드리는 여긴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생을 조선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기생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한 기록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초,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양수척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전쟁포로나 유목민 출신들이었는데 고려 조정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재주 있는 여인들을 선발해 국가, 소속의 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기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제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엄격해졌습니다. 조선의 기생은 법적으로 공로비에 속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이었던 셈이죠. 그들은 기한이라는 명부에 등록되어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의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부는 최하층 천민인데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는 최상층인 양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대부의 문학인 한시를 짓고 논어와 맹자를 읽으며 왕실 잔치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기묘한 불일치가 기생이라는 독특한 계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기생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는 것만큼이나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어린 소녀들은 기번 혹은 교방이라 불리는 국립교육기관에 입소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받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무입니다. 가야금, 검은고, 해금 같은 악기는 기본이었고 정제, 나 불리는 궁중무용을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발끝의 각도 하나,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엄격한 감시 속에 교정받았죠. 둘째, 학문입니다. 기생의 가장 큰 경쟁력은 대화였습니다. 사대부들과 대화하기 위해선 역사와 문학, 철학을 알아야 했습니다. 셋째, 예절입니다. 왕실 잔치에 들어가는 기생들은 걸음걸이부터 차를 마시는 법,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궁중예법을 익혔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기생으로 데뷔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능과 미모, 그리고 교양을 모두 갖춘 상위 1%만이 왕의 잔치에 오를 수 있는 1패 기생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이라고 다 같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도 엄격한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죠. 가장 높은 등급은 1패였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큰 잔치나 외국 사신을 맞이할 때 동원되는 국가, 공인 예술가들이었습니다. 1패 기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노래와 춤을 팔 뿐, 몸은 팔지 않는다는 정조를 지켰고 사대부들도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황진이나 농계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 아래 2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위 관료들의 잔치에 주로 불려나갔는데 1패보다는 격이 낮았지만 여전히 예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3패였습니다. 이들은 예술보다는 매춘을 주업으로 삼았던 부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패 기생들이 3패와 섞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는 점입니다. 기생은 때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진주의 농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자
농계는 승리감에 취해 잔치를 벌이던 외장 게하무라 로쿠스케를 껴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끼워져 있던 10개의 가락지는 외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천민이었던 그녀의 희생은 조선 백성들의 가슴에 거대한 불꽃을 지폈습니다. 평양 기생 개어량 또한 임진왜란 당시 외장을 유인해 우리 군이 그를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함경도 기생 홍랑은 유배길에 오른 연인 최경창과의 절절한 사랑을 시로 남기며 조선 문학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들은 신분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어떤 사대부보다 더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재산으로 취급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선비들과 기생의 사랑은 조선시대 소설과 시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랑은 대개 비극적이었습니다. 기생은 국가의 소속이었기에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양반이 기생을 첩으로 삼으려면 나라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기적에서 이름을 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양반은 많지 않았고 기생을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미모가 시들해진 기생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화려한 젊은 시절이 지나면 그들은 교방의 선생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작은 주막을 차려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임제는 당대 최고의 기생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아는 어디 가고 백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천재 예술가의 마지막이 이토록 쓸쓸했다는 사실은 기생이라는 존재가 가졌던 근본적인 고독을 잘 보여줍니다. 기생 이야기를 하면서 황진이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녀는 단순히 예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황진이는 당대 최고의 도학자로 불리던 지족선사를 10년 면벽 수양 끝에 파괴시켰고 왕족이었던 벽계수를 말 위에서 떨어뜨릴 만큼 문학적 위트가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인물은 화담 서경덕이었습니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자 그녀는 오히려 그의 인품에 감동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송도에는 3가지 빼어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박연폭포와 서경덕 선생, 그리고 나 황진이다. 자신을 당대 최고의 학자와 대등한 위치에 놓았던 이 자신감. 이것이야말로 기생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머리 끝까지 끌어올린 황진이만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는 지금도 한국 문학사상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생을 매춘부와 혼동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의미가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조선의 관기제도를 폐지하고 건번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은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잃고 유흥업 종사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본의 게이샤 문화와 뒤섞이면서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조선의 진짜 기생은 전문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행사의 품격을 높이는 의전 요원이었고 우리 전통 음악과 무용을 보존하고 전승한 문화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만약 기생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판소리나 가야금 산조, 화려한 궁중 무용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기생은 가장 모순적인 존재였습니다. 천민이었으나 귀족의 언어를 구사했고 속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으나 가장 고고한 예술을 피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꽃이 되기보다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으며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신분이라는 거대한 담장 안에 갇혀 살았지만 그들이 남긴 시 한 구절, 가야금 선율 한 가닥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생의 모습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붉은 입술의 기생인가요? 아니면 날카로운 붓을 든 예술가인가요?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순간, 낡은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조선의 꽃들이 다시 향기를 내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속살을 들려드리는 여긴입니다. 감사합니다.